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황석의 우리 증권사관학교에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8월도 이제 며칠 남아있지 않나요? 이제 2거래일 남았네요. 내일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2거래일 남았습니다. 정말 지독한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던 8월이었던 것 같죠.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파도와 큰 파도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래서 과거를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은 꼭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급락을 연출했던 상황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으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큰 골이 이렇게 한번 쓰나미가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부분들을 과거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그 주가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됐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찝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은 큰 골이 깊었던 게 08년도였었어요. 08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이르면서 자, 글로벌 증시는 급락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게 자, 고점에서 밑에 하반까지 847포인트, 850포인트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이렇게 겁을 많이 줬던 그때 이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08년도에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21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800포인트, 밑에 850포인트 같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항상 여러 투자자들은 그랬습니다. 이제 주식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또 주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렇게 재차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소가 언제가 있었냐면 또 08년에 또 중국 스창성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위기에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 다음에 08년 5월 12일에 순창성이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011년 8월에서 9월 미국 유럽발 악재들이 나타나면서 또 2011년에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또 보여줬었습니다. 자, 08년도, 01년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그때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기회였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8년도에도 이렇게 급등을 다시 저점에서 다시 위기가 기회로 돌아왔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2011년 8월부터 9일까지 8월 9월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또 돌이켜보면 이때가 저점이 또 기회였었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을 겪어냈었습니다. 옛날부터 오랜 투자를 하신 분들은 08년도에도 겪었었고, 그 다음 11년에도 겪었으리라 봅니다. 그때부터 우리 두 번째 환경을 보면 항상 저점에서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과거의 역사적 패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어떤 시기가 있었냐면 자, 파워포인트로 또 한번 돌려볼게요. 2012년 5월부터 8월 이때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유로존 재정위기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스토리로 주가가 또 한번 이렇게 출렁을 했었습니다. 출렁 요 고점에서 또
출렁을 하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 다를까? 또 다시 위기는 곧 기회였었어요. 또 여기서부터 저점을 잡고 또 외바닥으로 또 이 2100포인트까지 또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년엔 또 뭐가 있었냐면 4월에 북한 GPS 교란이 있었습니다. 자, 엎친 데 덮쳤죠. 스촨성 금융위기가 일어났었고 그때 당시에 또 스촨성 지진이 있었고 또 2015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의 GPS 교란 사건들이 있었죠. 자, 5월 중순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유로와 연립기급 재정위기 여파, 스페인 위기, 그리스 이때부터 또 나오기 시작했죠. 자,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또 언제 있었냐? 그다음 또 6월 중순에 일본과 중국 강도 5.5에서 6 지진이 인한 공포감이 더 크게 작용했던 때였었습니다. 또 2011년에 또 뭐 있었냐면 쓰나미가 있었죠. 쓰나미가 있으면서 그때 주가에 전초전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훅 이렇게 빠진 경우가 있죠. 그때 모든 종목들이 사이드카가 울렸었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매매를 하고 있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또 주가가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그때 OCI가 엄청 많은 시세를 냈었죠. 주가는 빠지는데 OCI만 주구장창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게 테마의 힘, 그 원자력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태양광이 박방을 받으면서 그때 최고의 신고가를 찍었던 게 OCI가 2011년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또 세 번째 골이 한번 딱 이렇게 났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또 이때도 뭐 했었냐면 기회였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또 2013년에 또 사건들이 있었죠. 뭐였냐면 양적 완화 축소. 이게 언제냐? 2013년 6월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2013년 6월에 이렇게 또 글로벌 증시들이 이렇게 급락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 또 이 미국과 이라크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버네킹 쇼크락에서 양적 완화 축소로 세계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시즌을 보면 주가가 항상 급락이 나올 때는 월 계절로 보면 6월, 7월, 8월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1, 2, 3, 4 역시 네 번째까지 시기적으로 보면 6월에서 9월 사이에 항상 주가가 1년에 한 번씩 폭락이 나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또 역시 뭐냐 뒤돌아보면 이때가 또 저점 매수의 기회였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네 번째 골이 있죠.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골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 큰 골이 있었죠. 위안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이 조율을 하면서 또다시 주가가 이렇게 다섯 번째 큰 골이 이렇게 일어났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매년에 한 번씩 주가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연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를 본다면 뭐였냐면 이 저점에서는 항상 기회가 왔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큰 골이 생기면 큰 시세를 냈고 그 다음에 조그만 골이 생기면 또 그만큼에 대한 다시 주가가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본다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슈들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딱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골에 대한 깊이, 낙폭에 대한 깊이들은 항상 이렇게 짧아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과거의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신다면 내성이 쌓였다 이제 내성이 쌓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것도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다시 큰 폭으로 빠져있어야 하는데 이제 1800포인트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태까지 보면 이 골들이 이렇게 낙폭의 깊이가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로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내성이 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오면 기회였었어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펜도 오늘 긴장을 하네요. 쭉쭉 밀리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네 번째 고려 겪으면서 낙폭의 축소를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같이 똑같은 거는 기회였다. 이렇게
기회였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 8월달 내내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과거의 역사적 패턴들을 본다면 다시 또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또 무색할 정도로 시장은 반응할 거라 예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또 뒤를 돌아보면 그때가 기회였어라고 흔히들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8월 내내 빠졌지만 많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정말 괜찮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주가는 항상 패턴의 반복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똑같은 패턴, 과대 낙폭으로 떨어지면 다시 들어주고, 다시 떨어지면 들어주고, 떨어지면 들어주고, 떨어지면 들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저점에 대한 기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고스키 씨가 오늘, 잠깐만요. 이게 팬이 오늘 긴장을 했는지, 이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자, 코스닥은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이번에도 북한의 건들이 있었잖아요. 저번 주 주말까지 막 힘들게 만들었었죠. 한 주 내내 힘들게 했던 게 북한 이슈였었잖아요. 북한이 여러 이렇게 이슈들이 있었어요. 2010년부터 돌이켜보면, 자,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있었습니다. 요 A골이죠, A골. 이렇게. 이거 왜 그러죠? 이 팬이 많이 긴장을 하네요, 오늘. 한번 때려야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자, 긴장을 많이 했네요. 자, A는 2013년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A 포인트죠. 별 반응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도발이 가맹해 됐습니다. 여기 이쪽 라인에. 그 다음에 2011년 3월 11일 일본 쓰나미,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요날 쓰나미가 오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때 사이드카가 울렸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북한에 대한 과정들은 되게 약했단 말이에요. 주가에 미비한 영향을 이렇게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북한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결이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7월 달에 해결이 됐고, 그죠? 이번에 북한 문제도 해결됐고. 그러면 뭐라 하냐면 그때 위기가 기회였다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악재가 있어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 리스크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위하나 저라, 그다음에 그 바로 끝나자마자 북한에 대한 전쟁, 이런 내용들이 시장을 짓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바로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자, 과거의 금리 인상을 보여줘요. 지금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9월이다, 12월이다, 내년이다. 이런 얘기가 많죠. 일단 앞으로 다가올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일 때 우리나라의 시장이 얼마만큼 변동을 줬는지에 대한 포인트로 찾아보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들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했을 때 우리나라한테 도대체 기회였었냐, 아니면 주식 투자를 잠깐 휴식기로 접어들 수 있는 시간들이었냐라는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 보시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미국은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채권 투자와 그다음에 주식 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과거 3번 있었습니다. 어째서냐면 09년도에 1990년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채권 판매 1년 내로 자금 유출, 펀드와 자금 유입이 됐었습니다. 2004년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냐면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9월 달에도 만약 금리 인상을 하면 나쁜 건 없어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주가가 반영을 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줬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습니다. 자, 1994년 자, 금리 인상을 한번 했었고요, 미국에서. 자, 그 다음에 1999년
자, 1994년대는 뭐였냐면 클린턴 정부가 출마하면서 재정적자 삭감 추진 등으로 해서 1994년 초부터 금리 인상이 이렇게 단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지나고 난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됐었습니다. 자, 펀드 채권에서 나갔다가 펀드로는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유형을 한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1999년 IT 버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999년도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식 펀드 자금이 유입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IT 버블을 줄이기 위해서 1999년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채권 펀드에서 자금 유출은 10개월가량 계속 진행되면서 주식 펀드로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렇게. 채권값은 떨어지고 펀드는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된 두 번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를 금리 인상을 했었냐라고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4년도에 금리 인상은 2004년도에 주식 펀드 자금 유입은 규모가 증가했었습니다. 역시 세 번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채권값은 떨어지고 주식 펀드 계좌들은 자금이 계속 유입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과거의 모습들이었어요. 만약에 9월 달에도 인상을 하든 12월 달에 인상을 하든 시장은 냉담하게 생각하고 주식 자금으로 주식 펀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확률이. 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시기 때는 항상 이게 주식 펀드 자금으로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별 큰 영향으로, 단기적인 영향을 있죠. 투자 심리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펀드 자금들이 계속 유입됐었네. 94년에도 자금이 계속 유입됐었네. 그 다음에 1999년도에도 자금이 유입됐었네. 2004년에도 펀드 자금이 계속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어. 이번에 인상을 한다라도 장기적으로 주식 펀드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클 거야 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왜? 역사적 반복은 계속 되거든요. 특히 주식시장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두려워할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장기적인 플랜에선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딱 잡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왜 이걸 체크를 해봤냐면 공개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회원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자료를 보신 것처럼 이거는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과거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에 대한 투자의 형태들을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주식 자금으로 유입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금리 인상 후 채권 순이익 규모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금리 인상 시기, 장기 금리 하락과 유동성 과잉으로 과거 금리 인상 시기의 자금 흐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펀드에서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금 규모가 증가하였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채권 쪽은 빠지고 펀드 쪽은 가입 금액들이 많이 몰렸던 이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00년대 후반에 한번 볼게요. 금리 인상 주식 펀드 순이익은 규모가 대단히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는 중반에는 신흥국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 브릭스라고 했죠.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신흥국 주식 펀드로 자금이 엄청 많이 유입됐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미국 인상 감리하면서 신흥국 쪽에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게 2000년도 들어가면 브릭스라고 해야겠죠.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브릭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때 브릭스 펀드들이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전에 2007년 말까지는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그러면서 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금이 많이 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06년에 이렇게 체크보면 04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줬겠죠. 07년도에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금리 인상 때 미국이 정말 금리 인상을 9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내년에 하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체크를 한다면 장기적인 플랜에서 또 신흥국 쪽으로 돈이 또 많이 이동될 수 있다라는 모습들을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체크를 한번 쭉 해볼게요. 자, 국내 시장 수급은 어떠할까라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외국인 누적 순매수와 원달러 환율. 지금 환율이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죠.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금이 환차손이라고 그러죠. 환차손이 나서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빠진 자금은 영국계 자금들이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 8월 18일 날 보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7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19개 시중국에서 자금 유출 규모가 9,402억 달러는 9,400억 정도 달하는 자금들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유출된 금액이 2배 정도 유출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에 나섰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한 가운데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이 좀 더 이어질 것이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매도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8월달에 우리 국내 시장 수급을 본다면, 자, 8월달 내내 시장을 짓누렀던 게 누구냐면 외국인 자금입니다. 외국인 자금, 그렇죠? 돌이켜 보면 좀 이따가 시장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매도하는 주체, 시장을 짓누르는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지금은.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 기관이 방어를 하고 있죠. 자, 그거는, 금리 인상 시기 전에 항상 일어났던 패턴들이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불확실성, 금리 인상이 9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이 확실성만 존재한다면 다시 어느 시점에 되면 이쪽으로 그 돈이 우리나라 쪽이나 신흥국 쪽에 또 자금을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바겐세일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동안의 역사적 패턴을 보면 그런 역사적 금융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거는 기회였었다는 것을 한번 체크해 봤었을 때 우리도 지금은 현 시점은 두려워할 시장이 아니고 더 바겐세일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측을. 자, 예측. 그죠?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국내 시장, 수급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3, 4분기, 4, 4분기 영업 컨센서스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2010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외국인 누적, 순매수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자, 각각 0.62, 그 다음에 마이너스 0.65, 뚜렷한 여기,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펀드메탈의 훼손과 달러의 강세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았고 국내 외인 수급을 이탈을 불러오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냐? 결국 환율입니다. 환율. 그죠? 딱 답이 나오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자금에 영향을 많이 준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복병도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자, 환율 외국인들한테 가장 두려운 존재죠. 환율. 환차손이 나게 되면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8월 달 내내 주식을 팔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환율에 대한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2010년 이후에 가장 큰 괴리율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잘 보여야 될 게 또 환율입니다. 환율이 안정화되는지
이렇게 부분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신다면 지금 8월 장에 있었던 일들과 9월, 10월, 11월, 12월에 포인트 체크할 거는 환율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코스피 지금 시장에 보면 신저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합니다. 제가 백화점을 특히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으면 백화점에 박인 세일을 한다. 똑같은 삼성전자라는 옷을 판다면 이 삼성전자 옷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50만 원을 판다. 그럼 사람들 막 새벽 6시부터 막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가치가 싸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 가치는 훼손이 안 됐어요. 근데 가격이 싸졌다는 거죠. 가치는 그대로 있대, 가격이 싸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격 이론에 많이 명시되어 온 겁니다. 수급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런 이론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주들 정말 쌉니다. 박인세일. 아까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위기에서 기회였던 거를 이제 4번의 고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 부진의 지수 가운데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코스피 200지수의 52주 신저가 종목이 전일보다 한 20개까지 늘었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데이터가 저번 주 데이터가 지금은 좀 많이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반등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싼 종목들이 아직까지 널려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대형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고 기존의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그때 기회였다. 이번에도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항상 패턴들은 똑같이 움직였었던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정말 많이 늘었죠. 20일 평균 이동평균선, 21선 한 달의 평균에 대한 이 가격의 프라이스를 보면 1188개까지 늘었으며 2012년 이후 평균의 플러스 2위, 표준편차 12.2개 근접하는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많이 싸졌다는 얘기예요. 대형주들이 정말 박인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신저가 종목 주목해야 될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가 올 상반기에는 되게 소외받았었죠. 대형주들이 여러 가지 이유, 실적이라는 부분, 그다음 환율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바닥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 부분들은 완전 다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코스피 시장들은 코스피의 대형주 코스피 200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거의 52주 신고가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엄청 싸다는 얘기예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2011년 이후 코스피 소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 코스피 저점이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2012년 이후부터 이따가 제가 체크를 바닥 포인트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잡아 드릴 겁니다. 이따가 이거 다 마친 다음에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잡는 그 요령,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기술적인 테크닉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이 시그널. 대형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따 코스닥도 넘어갈 겁니다. 코스닥 좋아하시는 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시그널의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기 때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4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 시장이 얼마만큼 지나면 돌이켜보면 지금이 그때가 기회였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리트까지 제가 볼 때는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 코스피 200지수 내에 신저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거기서 박앤세이라는 종목을 잘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놓는다면 정말 다시 위기에서 기회로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이 시그널이 작용했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잡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변동성이 큰 코스닥이죠. 자, 코스닥은 역사적으로 변동하는 폭들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스닥을 봐야 될 때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시장에 있는 곳이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과거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의 기술적 반등 이후 횡보 전망, 지수 하단은 630포인트 선,
미국 금리 인상까지 변동성이 이어질 전망. 조정 시에는 우량 종목 재매수 기회를 활용하자라는 제가 코멘트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정말 600포인트 라인들을 딱 잡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번 시장에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정 시에는 재매수 기회를 잡으면 된다. 자, 코스닥 지수가 한 달 동안 10% 이상 이렇게 빠진 날이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2005년 이후 10차례 금융위기에 제외하고 10차례가 있었습니다. 자, 꼭 1년에 한 번씩은 코스닥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쫙쫙. 그죠? 1년에 한 번씩 코스닥 급락을 해요. 그 날짜를 가만히 봤거든요. 시기가 언제나 똑같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매번 반복되는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자, 그러면서 올해는 박스권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이렇게 10%가 이렇게 검은 선 부분들이 10% 이상 한 달 기준으로 10% 이상 빠진 게 10번. 그러면 2005년 이후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코스닥은 뭐냐? 정말 단기성 투자가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장기 투자는 코스닥은 좀 어렵겠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매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행위 패턴들이 계속 이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월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하락한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번이더라고요. 2010년, 11년, 12년, 14년, 14년, 그 다음에 15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10번. 금융위기 제외. 그 다음에 06년, 07년 까지는 계속 한 번에 한 번씩은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체크해 놓은 게 10% 이상 이렇게 급락했던 검은 선 이 바를 제가 한번 참고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은 1년에 한 번씩은 많이 빠지는 데가 있구나.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기간별로 최대 하락률 마이너스 9.8% 적용 시 최저점은 630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 저점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저점은 저는 한 600포인트 여기에서 650포인트까지 이 사이에서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최대 600포인트 이렇게 600포인트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를 넣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저점은 630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마이너스 9.8% 적용 시 저점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 9.8%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번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그널 바닥에 대한 시그널만 제대로 잡는다면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저점 이따 잡는 법을 테크니컬 부분도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추가 하락 이후 급락 이전 수준 바로 회복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추가 하락 이후 급락은 자, 이전 수준 회복하는 속도가 빨랐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파란 거는 06년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급락이 나왔고 다시 이렇게 패턴을 보이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700포인트 선까지 회복하는, 그러니까 바로 회복하는 속도가 되게 빨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회복하는 속도도 엄청 빠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06년부터 자료를 봤거든요. 회복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이렇게 빨랐고 빠지면 다시 들어주는 회복 속도, 들어주는 회복 속도가 되게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이 빠질 때는 기회가 되겠죠. 그죠? 코스닥 똑같습니다. 코스닥 다른 거는 코스닥은 1년에 한 번씩 큰 변동성이 있었고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패턴대로 급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코스닥을 매매할 때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급락이 연출되는 모습이 한 번씩 있었다라고 감안을 하게 되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제 황소개구리 얼굴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대한 부분,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봤었어요. 그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지독한 8월, 정말, 힘들었던 8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리에 일 남았거든요.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기회였었어 라고 합니다. 왜 그때 매수를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반복이 돼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는 주가가 아까도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200개의 종목들이 다 52주 신저가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08년, 그 다음에 011년, 012년, 여러 가지 013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저점을 잡았단 말이에요. 저점을 잡고 또 거기에서 또 큰 시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시장에도 가만히 보면 아까도 금리 인상일 때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봤지만 09년 금리 여러 가지 미국의 3번의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장기적인 봤을 때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기회가 아마 좋게 싸게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9월달, 10월달, 12월달에는 좀 더 시장이 8월보다는 나은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또 좀 더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엊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급락했었어요. 월, 화, 수. 그죠? 월, 화, 수. 어제 좀 반등이 들어왔고, 월요일, 화요일 또 되게 힘든,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역시, 과거를 봤을 때도 바로 들어주는 모습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마 이 저점을 잡는 법을 한번 잠깐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제가 켜놨거든요. 자, 어디가 저점이냐. 아까도 가장 중요했던 게 위기 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큰 기회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도대체 코스닥 저점을 어떻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눈으로 봐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의 분석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 자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차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통한다면 그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저점 잡는 방법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흔히들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잡을 때 많이 쓰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를 종합지수 차트를 제가 이렇게 딱 켜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빠지냐? 참 고민에 빠집니다. 자, 유화나 절하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영향을 줬고, 또 개파락은 또 북한에 대한 그런 협상의 단계 속에서 주가의 심리적으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저점이 어디야라고 이렇게 흔히들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1800포인트로 갈 때 1800포인트 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 주식 1800포인트 빠질 거야 라고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예측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예측을 맞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1800포인트 안 빠진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을 한번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주가가 빠지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죠.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추세는 꺾였고 주가는 여러 가지 또 겹친데 설상가성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죠. 주가도 추세대가 꺾인데도 급작스러운 중국의 유화나 절하와 그다음 북한의 이슈가 이렇게 시장을 더 심리적으로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한번 딱 돌려보세요. 이렇게 딱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양봉, 음봉 캔들의 의미가 없어요. 저점에 타고 올라가는 거는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이렇게 저점을 잡을 때는 이쪽 라인을 한번 딱 이렇게 이게 저항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이쪽 라인이 또 저항대겠죠? 그 다음에 또 이쪽 라인이 있겠죠? 이쪽 라인.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딱 돌려 보시면 바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꼭대기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저항대가 있겠죠. 이렇게. 요 라인이 저항대였고, 저번에 1950포인트를 제가, 작년 그리스 때, 딱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저항대를 거꾸로 차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켜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저항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이렇게, 고점으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거를 딱, 단순하게 딱 여기 저항대를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저항대를 딱 여기가 매물대죠. 고점에서에 대한 매물. 그다음 이쪽 라인 이거를 딱 다 제대로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라인에 대한 저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요 자리를 못 지켜주면 1800포인트까지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돌리면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이 되겠죠. 이렇게 고점을 잡고 여기가 보면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이렇게 매물대. 거꾸로 본다면 여기가 주식하시는 분은 상승 추세에서 이제 매물대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라인을 한번 이 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으로 딱 그려보고 지수를 한번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가 저항대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이거를 한번 딱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이렇게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옵니다. 여기 요 라인이 1800포인트입니다. 1800포인트면 여기가 바닥이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는 딱 매물대 닿으면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날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생각해 놓고 이렇게 딱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수급의 동향을 많이 보는 겁니다. 이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자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하단에서.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팔고, 반대로 선물을 한 2조 정도 매수를 하고, 국내 기관들은 코스피 현물을 그때 9천억 정도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800포인트의 하단이야. 딱 이렇게 밑꼬리가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딱 맞고 1800포인트 딱 맞고 밑꼬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수급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닥에는 진바닥과 가바닥이 있는데 이날은 가바닥이에요. 알 수 없는 바닥이에요. 다 이틀째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또 이 1800포인트까지 그 언저리에서 또 꼬리를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꼬리를 내모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라인에서는 세이브존이라고 그러죠. 안전지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라인을. 여기서 이제 기관들이 엄청 많이 코스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라인에서 들어오면 밑으로 당긴다는 생각을 딱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그 물량들이 기관들이 쏟아낸다 그러면 더 빠지겠죠. 근데 수급의 행태를 보면 코스피를 엄청 많이 샀습니다. 바닥 라인의 종목들을 모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배웠고 저저번 시간에도 배웠고 자 바닥의 시그널은 뭐냐? 이적이랬지. 이적의 백허그라고 얘기했어요. 이적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형성이 됐어요. 이게 1, 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피 저점일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일이 나왔습니다. 이적, 이륵.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진바닥은 어디냐라고 보면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여기 라인을 지켜준다면 이렇게 장대 양봉잇은 어제 2.64 올라온 장대 양봉잇은 요 라인만 이렇게 한 번 더 지켜준다면 아마 주가는 한번 이렇게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살짝 밀린다 해도 다시 올려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쪽에 백허그잖아요. 이적 나왔고 이쪽 음봉들을 다 이 양봉의 기운이 감싸버렸단 말이에요. 매물을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방향을 설정합니다.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이적의 이륵, 삼적, 이륵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옵니다. 이적, 삼적. 그래서 이적이 되게 중요하고 이적이 완성되면 거의 삼적에서 양봉이 나오는 추세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단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일 장이나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요 자리만 요 라인만 지켜준다면 빠지더라도 요 라인
살짝 요 밑에까지만 1870, 1890 요 라인 위에서만 논다면 8월 말장에는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 포인트를 올려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1950포인트까지는 요 안까지는 열어놓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자, 주봉을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꾸로 차트를 이렇게 딱 돌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쪽 라인들 보세요. 이렇게 골이 깊은 여기 요 라인들,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요 라인들이 매물대입니다. 요 라인들이 이렇게 굵게 돌려보면 요 라인이 매물대입니다. 상승 추세의 매물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점인 부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고리를 한번, 길이를 한번 볼게요. 제가 공방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골이 이렇게 깊어요. 이쪽 라인들도. 그 다음에 이 골도 깊고 되게 낙폭이 크죠. 근데 이번 골은 조금 짧아요. 이렇게 짧죠. 자, 이건 골을 뭐로 얘기하냐. 이 고리의 길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짧아진다라는 특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 사건은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은. 역시 이슈는 금융 쪽의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고리가 되게 짧아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파동은 짧다. 기존과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로 잡는 전략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저희 대파 김영구 멘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시장이 무섭다고 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정말 현명한 투자고, 남들이 열광을 해서 주가가 흥분하고 있을 때 팔 수 있는 용기도 역시 현명한 투자의 방법입니다. 주식이란 거는 항상 남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식의 시장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어떤 거를 갈망을 하냐면 새로운 거를 항상 갈망하고, 그러니까 내성이란 부분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패턴들을 인식해서 내성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역시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어쨌든 과거에도 사람들이 주식을 했던 거고 지금도 현재로서 사람들이 주식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진리 하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식해서 돈을 벌고 싶고 수익을 내고 싶은 그 똑같은 마음은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는 가장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심리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 폭이 얼마큼 커졌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면 정말 좋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8월달 정말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이 패턴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봤듯이 코스닥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코스피는 항상 이런 사건이 있을수록 기회가 됐었다는 거를 체크를 이번 시간에 통해서 체크를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은 매번 이렇게 두려워할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시장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다만 힘들 겁니다. 힘들어도 그 고통을 현명하게 내가 알면 느낀다는 거죠. 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즐기려는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 대한 패턴들을 이렇게 오늘 1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항상 반복됩니다, 반복. 그 다음에 항상 사람 참여자의 심리는 똑같고 그 심리에 흔들릴 필요 없고 이성이 잃은 시장은 이성적으로 감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듯이 이번 시장은 짧게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8월달 잔인했던 주식 거래 일수 2일 남았습니다. 자, 9월달은 또 새로운 시장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손실이 많든 과거에 내가 뭐 주식을 잘했든 그 과거는 자료일 뿐입니다. 지나간 추억이고 앞으로 내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이 중요하고 다 12월 달이 중요하니까, 자,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박 플러스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다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의 남자 김영구의 시간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1시간이 조금 아쉽네요. 좀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다음 또 시간을 또 기다려 보고요. 자, 힘들 때마다 우리 주식 챔피언이나 대박 플러스를
놓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노크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한 달 너무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 돌아오는 9월 달도 우리 대학플러스와 주식 챔피언을 시청하셔서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목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대파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